나폴레온 힐의 Think and Grow Rich. 갈망은 운명도 뛰어넘는다. 이 챕터의 정점에 걸맞게 오늘 들려드릴 스토리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특별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를 처음 만난 건 24년 전이었습니다. 막 태어난 직후였죠. 두 귀가 없는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담당 의사는 그 아이가 평생 청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이 듣고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입니다. 운명은 저에게 귀가 없는 아들을 보내주었지만 그 운명조차 결코 저를 굴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내면에는 제 아들이 듣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야 할지는 몰랐지만 저는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에머슨이 남긴 불후의 명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자기 신뢰를 배워나가기 위한 과정들이다. 우리는 그저 자신의 내면을 믿고 순응하면 될 뿐이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귀를 기울이면 지혜를 듣게 될 것이다. 저에게 그 지혜는 바로 갈망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청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갈망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수년 전 저는 이런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는 그 스스로 정한 것이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이 문장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침대에 곤히 누워있는 귀가 없는 이 아이는 이제 막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였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가 듣고 말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의 삶에 큰 흠으로 남을 이 장애, 그가 가진 이 한계는 그 스스로 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귀가 없으면 뇌로 직접 음파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저의 이러한 강한 열망을 제 아들의 마음에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들을 수 있다는 강한 자기 확신을 제 아들에게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강한 신념은 우주 법칙에 의해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그저 제 머릿속에 있었을 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는 매일 제가 만든 선언문을 되뇌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절대 청각 장애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주변 사물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자란 후에 우리 부부는 아이가 약간의 청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을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도 아들은 말을 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특정 소리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작은 청력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청력을 보다 발달시킬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축음기를 샀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음악을 들었을 때 완전히 그 소리에 빠져 바로 축음기로 달려갔습니다. 곧 선호하는 곡도 생겼습니다. 그 중 하나는 티퍼레리까지의 머나먼 여정이라는 군가였습니다. 한 번은 축음기 한쪽을 치아로 물고서 2시간가량을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골전도 현상 때문이라는 사실을
수년이 흐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골전도란 음파가 두개골을 진동해서 청각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발견합니다. 아이의 두뇌 아래쪽, 귀 뒷부분에 제가 입술을 대고 말하면 아이가 제 목소리에 반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저의 강한 갈망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그 시기는 아이가 말하려고 시도하는 때였습니다. 당시 보여지는 앞날은 희망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신념이 뒷받침된 강한 갈망 속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제 목소리를 분명히 듣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즉시 아이에게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갈망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 들려주는 스토리를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저는 스토리를 직접 만들어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자립심과 상상력, 그리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상적인 삶에 대한 강한 열망을 스토리에 담았습니다. 그중 한 스토리는 매번 색다른 요소를 넣어 재구성하면서 집중적으로 읽어주었습니다. 그 스토리의 핵심은 그가 가진 한계가 골칫거리가 아닌 아주 값진 자산이라는 사실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역경은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가져다 주기 위한 씨앗이다. 제가 체험을 통해 명확히 알게 된 철학이지만 어떻게 장애를 자산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어떠한 방법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해나갔습니다. 이러한 철학이 녹아있는 스토리를 아이에게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자신의 장애를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 스스로 찾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품으면서 말입니다. 저의 이성적 사고는 청각 장애가 어떠한 보상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판단하고 있었지만 신념의 바탕을 둔 강한 열망이 이러한 논리를 누르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독려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되짚으며 분석해 보면서 지금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보여준 저에 대한 신념이 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제가 말한 그 어떤 것에도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도록 납득시켰습니다. 자신이 오히려 형보다 더 확실한 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 이점은 다양한 방면에서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아이에게 납득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행동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 역시 선생님들을 찾아가 아이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또한 이런 생각도 심어주었습니다. 큰아이가 신문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둘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처럼 커서 신문 판매를 할 때도 형보다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이죠. 왜냐면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밝고 근면한 소년을 보면 사람들은 더 많은 가치를 지불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청력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이는 남의 시선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그동안 아이의 마음속에 심었던 그 신념의 첫 번째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신문을 팔아보고 싶다며 허락해달라고 몇 달 동안이나 엄마를 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절대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듣지 못하는 어린아이 혼자서 거리에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둘째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정부와 함께 집에 홀로 남겨진 어느 날 오후, 둘째는 몰래 주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일을 시작합니다. 먼저 이웃인 재화공에게 6센트를 빌려서 신문을 구입했습니다. 신문을 모두 다 팔고 나면 그 수입으로 또다시 신문을 구입해서 파는 과정을 저녁 늦게까지 반복했습니다. 그날의 총 수입을 계산하니 빌린 6센트를 갚고도 총 42센트의 순수익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둘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엔 42센트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아이의 손을 펼쳐 동전을 꺼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반응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저는 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을 품을 수 있도록 쏟아부었던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둘째의 첫 모험을 청각장애를 가진 가여운 어린아이가 돈 몇 푼을 벌기 위해 거리로 나가 사투를 벌인 위험한 모험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저는 둘째에게서 용감하고 포부가 넘치며 자립심이 강한 어린 사업가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가치는 2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주도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승리까지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둘째의 탁월한 지략을 보았고 이 능력은 평생 그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없이 기뻤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일들에서 이러한 면모를 여실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큰아이는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떼를 쓰며 울었지만 둘째는 갖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한 돈을 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둘째로부터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 장애가 오히려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그저 장애물로 받아들이거나 변명에 쓰이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둘째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과정까지 모두 일반 학교를 다녔습니다. 가까이에서 큰 소리로 말해야만 겨우 들을 수 있는 청력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수어도 배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평범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교 관계자들과 수많은 열띤 논쟁을 거쳐야 했지만 저희의 뜻을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고등학생 때 전기 보청기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둘째가 6살 때 시카고의 조던 윌스 박사님을 통해 수술을 시도했지만 둘째는 청력과 관계된 신체 기관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 때문에 보청기가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학 졸업을 일주일 앞두고 둘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됩니다. 바늘 구멍만큼 작은 기회의 창을 통해 또 다른 보청기를 테스트 제품으로
시험 삼아 써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보청기가 이전에도 전혀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기대 없이 테스트를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무런 기대 없이 무심코 그 기계를 집어들고 자신의 머리 위에 올린 후 전원을 연결하는 순간 마치 마법처럼 그의 일생 동안의 갈망이 드디어 현실로 실현되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드디어 일반인과 똑같이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은 참으로 신비로운 방식으로 믿기 힘든 일을 행하시는 듯 합니다. 보청기 하나로 순식간에 다른 세상을 경험한 둘째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바로 수화기를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를 깨끗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처음으로 교수님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한 갈망이 득이 되어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이 스스로 이 장애를 자산으로 변화시킬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까지 그 아이 스스로 수많은 것들을 이 기술만큼이나 훌륭하게 성취해냈지만 그 스스로는 인식하지는 못한 듯 합니다. 아이는 소리가 담겨진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 너무나도 들뜬 나머지 제조사로 그의 경험을 담은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편지를 받은 보청기 회사에서 뉴욕으로 둘째를 초대했습니다. 도착해서 공항을 견학한 후 엔지니어 책임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된 삶, 그동안 그의 내면 속에 품어온 강한 믿음과 생각들, 그리고 영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둘째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한순간의 생각이 그의 장애를 자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에게 부와 행복을 가져다 줄 운명이 되어 되돌아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청각 장애를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한 달 동안 시장 조사에 몰두했습니다. 보청기 제조사의 모든 마케팅 시스템을 분석하고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전 세계 청각 장애인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2년 계획을 세우고 보청기 회사로 자신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수천 명의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희망이 되어 주는 것이 그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청기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은 저를 회사가 주최하는 한 클래스에 초대했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에게 듣고 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클래스였습니다. 저는 그런 교육이 있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의구심도 가졌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클래스에서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아들의 마음속에 들을 수 있다라는 갈망을 심어주기 위해 했던 노력들과 그 비전들을
그 수업에서 본 것입니다. 그 클래스에서 가르치는 방법은 바로 제가 지난 20년 동안 제 아들에게 가르쳤던 방법이었습니다. 운명은 저와 제 아들 블레어가 다음 세대의 청각장애 아이들을 돕도록 인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제 아들이 이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거의 유일한 케이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이 장애를 극복했다는 사실은 곧 다른 이들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아내와 제가 둘째에게 확고한 마인드를 심어주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청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의 출산을 도왔던 의사 선생님은 당시 저희에게 블레어가 평생 듣거나 말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 주 전 이 분야에서 저명한 전문가인 어빙 보이스 박사에게 블레어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어가 이토록 정확하게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놀라워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들고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이 아이는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어야 하네. 두개골에서 청각기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 어떠한 구멍조차도 보이지 않는 엑스레이를 가리키며 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정확히 듣고 있었죠. 제가 블레어의 마인드에 듣고 말할 수 있는 평범한 삶을 살 것이라는 그 열망을 심어주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우주적 힘이 제 아들의 두뇌와 이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리한 전문의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힘에 의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펼쳐졌는지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제가 느끼고 추측한 것들을 세상과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용서받지 못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저는 이 스토리를 세상과 공유하는 것이 곧 저의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념을 바탕으로 한 강한 갈망을 가진 사람에게 불가능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강한 갈망이 그에 상응하는 물질로 탈바꿈되는 과정은 마치 구불구불한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블레어의 정상적인 청력에 대한 갈망, 그는 그 갈망을 이뤘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 아이에게 강한 열망마저 없었다면 그는 그저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이제 블레어의 장애는 수백만 명의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좋은 직장에서 충분한 보상까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블레어의 마음에 심은 이 하얀 거짓말은 오히려 장애를 기회로 삼아 활용하면 큰 자산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했고 실제 그렇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확고한 믿음에 강한 열망이 더해지면 현실로 창조된다. 이 문구 자체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옳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옳은 문장이 되고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인드가 지닌 힘은 참으로 특별하면서도 상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힘이 모든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에서 모든 개개인들에게 그리고 하나하나의 사물들에 영향을 미쳐 갈망을 물질로 변환시키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과학자들이 이 비밀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 제가 실행했던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 3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확신, 즉 신념의 바탕을 둔 갈망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끈질기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년에 걸쳐 이 갈망을 아들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제 아들이 저를 신뢰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갈망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그 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